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지금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 쐈고 핵 실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주말에 혹시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얼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서는 두 번째 도발인 것이고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미국이랑 중국도 서로 지금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이 종합적으로 북한 전문 기자를 오늘 모시고, KBS 북한 전문 기자 모시고, 대북 관계, 북한 비핵화 문제, 그 다음에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위상에 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KBS 김정환 북한 전문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미사일을 쐈는데 왜 3발을 쐈습니까? 3발의 의미가 뭘까요? 3발인데 이번에 흥미로운 게 섞어서 쐈죠. 흔히 말하는 ICBM 화성 17형으로 보이는 ICBM 한 발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부르는 KN-23이라고 이제 군 정보 당국에서 부르는 이 미사일을 쐈는데, 이게 이야기가 조금 긴데 이런 겁니다. 사실 북한은 이제까지는 우리한테 재래식 전력에서 한참 전 얘기이긴 합니다만 앞선다라고 했었죠. 그러다가 옛날에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전력 증강 사업을 굉장히 꾸준히 했어요. 그러면서 재래식 전력에서 상당한 균형을 이루고 지금은 우리가 북한을 능가한다, 이런 평가가 일반적이에요. 월등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그거는 이제 기준에 따라 기준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요? 뭐 예전처럼 뭐 우리가 북한에게 뭐 밀린다, 6.25 때 아직도 어르신들은 6.25 하면은 이제 북한군 탱크, 그렇죠. 북괴 탱크 때문에 우리가 뭐 밀려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미국이. 그렇죠. 이제는 그런 시대는 전혀 아니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이 그런 전력 구도 속에서 ICBM을 개발한 거는 사실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핵을 놓고서 협상, 그러니까 북미 수교를 싶다는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북한이 말하는 이른바 자유적 국방력을 갖겠다. 요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화성 14, 15는 이제 완전히 뭐 공개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17형을 계속 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또 하나 보니까 북한이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이랑 차이가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ICBM과 핵을 가지고는 미국을 이른바 억지를 할 수가 있다, 디터런스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한국이 원래 이제 워낙 경제 규모가 커지고 계속 커지잖아요. 그렇죠. 국방비가 지금 뭐 해마다 5-60조가 들어가고 있고, 북한이 재래식 전력에서 이런 심해금면은 감당 못한다 해서 들고 나온 게 기존의 뭐 노동이라던가 이런 중거리나 단거리 미사일을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술 무기로 바꾸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 혹은 뭐 북한 용어로는 전술 유도탄, 뭐 여러 가지 KN-23, 24, 25 계열이 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개를 그러면 왜 쐈냐? 우리가 미국도 억제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도 우리가 이렇게 공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KN-23, 24, 25 계열이 중거리 능력도 있거든요. SRBM이라고 해서 숏 레인지 이 능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일본도 저녁에 놓고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이번에. 이제까지는 그냥 우리는 뭐 ICBM 쏘면은 사실은 그 ICBM 갖고 우리를 공격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멀리 가니까.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긴장도가 사실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북한이 지금 이른바 핵 교리가 바뀌고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ICBM으로는 미국을 억제한다. 그리고 그 KN-23, 24, 25 계열의 이런 그 전술 무기로는 남한을 죄송합니다. 한국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 일본도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걱정하는 거는 이런 우리를 공격하는 전술 무기 쪽에 이른바 핵을 소형화, 경량화해서 전술 핵을 탑재한다면 사실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거는 한국. 그렇죠. 한국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들고 싶고,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도 국방비 더 써서라도 저 균형을 맞춰야겠네. 이건 1차적인 반응이죠. 이해가 되는 반응이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쳐버리면 사실은
이게 악순환이 되죠. 아.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최 기자한테 탁 때렸어요. 때렸어요. 그러니까 맞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나를 또 때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제가 또 나보다 우리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을 불러오거나 예. 이 근육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뭐 뭔가 연장을 들거나. 그렇죠. 무기를 들거나 그럼 그거를 보고 있으면 예. 죄봐라 하면서 아. 또 맞대응하겠죠. 몽둥이를 그렇죠. 들거나. 이게 악순환이 되고 이거를 이제 안보 차원에서는 안보 딜레마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절대 안보를 뭐 사실은 냉전기에 미소라던가 지금 뭐 남북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군비 확장, 일종의 군비 경쟁 이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형국인데 아까 말씀드린 1차적으로 북한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더 센 걸 해야 돼 라고만 하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평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평화,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에게 엄청 신경을 쓰고 있고 사실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는 이게 미중 전략 경쟁, 미중의 대결, 고도화 이게 구조화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뭐 어느 한 정부의 임기 5년이건 10년이건 이거에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름 미국에게 너무 기울지도 않고 그렇다고 중국 편에 드는 것도 아니고 나름의 중간을 지키면서 이제 지키려고 왔었던 건데 예. 지금 정부는 그거보다는 확실하게 미국 쪽에 이제 미국 쪽으로. 기우는 모습인데 예. 근데 이제 걱정은 이런 과정에서 와중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또 아니면은 어차피 핵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임기 안에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보면서 그냥 이거는 우리가 그 전력 증강, 군비 경쟁 사실상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힘으로 누르고 어차피 북한이 뭐 대화에 나오기도 어렵고 핵 예. 문제를 5년 안에 풀기도 어렵다면 그냥 그거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다만 우리가 경제를 생각할 때 사실은 미국이 지금 마음 먹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경제에서 반도체라던가 AI라던가 AI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예. 그 배터리라던가 이런 거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미국과 조금 더 밀착을 하면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상당한 이익을 얻을 거다. 그런 판단.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이야기는 좀 차차하고 예. 지금 좀 궁금한 게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제 그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그 자신들의 어떤 중추적인 이익을 건드리면 핵 선제 공격을 근본 마치 이익. 근본 예. 이익을 네. 건드리면 선제 공격을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뒤에 더 나아가서 예. 핵으로 위협을 할 때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고 그 한 발 더 나갔어요. 이제 그 핵으로 부분이 위협을 한다는 게 이제 미국이 핵으로 위협을 한다. 뭐 그러겠죠. 예, 뭐 나라를 딱 콕 찍어서 미국이라고 한 건 아닌데 사실은 제가 이제 흥미로운 게 우리 정부도 그렇고 뭐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그 얘기를 조금 많이 안 하시는 그러네요. 포인트예요, 사실은요. 예. 지금 보면은 이거는요, 우리 저 인터넷 구글이나 청취자분들이 예, 네이버에서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뭐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전략자산 전개한다, 그렇죠. 확장 억제한다. 이제 옛날에는 해구산이라고 썼던 용어인데 확장 예. 억제가 이게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갈지는 분명해요. 어떻게 가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 3대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게 뭐 공중에서 그러니까 지상에서 쏘는 ICBM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중에서 쏘는 그러니까 전폭기를 B. 동원한 게 있고 예. B1B라던가 예. B52H라던가 그렇죠. 뭐 이런 예. 전폭기 괌에서 날라오거나 예. 미국 본토에서 날라오거나 아니면 이제 핵잠수함이 있고 예. 바다에선 여기서 이제 SLBM 쏘는 거고 아니면은 정말 대규모로 핵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는 거. 근데 이게 무시무시하고 새로운 정말. 일이 아니에요. 예. 매번 북한이 뭔가를 하면은 예. 이런 식으로 전략자산 전개를 해가지고 북한을 압박을 하고 이래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거를 이제 후행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북한이 엄매 무서워 해가지고 핵실험 안 하고 지금 화성 17형도 이번만 쏘고 안 쏠 것 같지 않거든요. 예. 화성 17형 아니면 그 이후에 더 뭔가를 또 만들려고 할 텐데 이런 거 안 하겠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지금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예.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지.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예. 근데 이게 딜레마고 다만 이제 제가 조금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예. 이제까는 후행적으로 이제 했는데 이런 전략자산 전개를 그랬죠. 앞으로는 북한의 동태가 좀 수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은
그냥 띄우는 방안도 지금 한미가 논의하고 있다. 요거는 아직 보도가 안 된 내용이에요. 아직 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니까. 이상하면 띄운다. 그렇죠. 그냥 뭔가 예를 들어서 며칠 전 이게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25일에 이제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걸 쐈잖아요. 동향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쐈네? 야, 띄워. 이건데 이게 아니고 띄울 것 같은데 쏠 것 같은데 야, 전략자산 전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방안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로 보인다. 라고 어느 분이 조금 살짝 귀띔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이야기하는 그럼 전략자산 전개라는 게 이제 일시에 한번 왔다가 그 우리의 위용을 보여줄게.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한미의 위용을 보여주는 한미의 거죠. 위용을 네. 보여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과거에 뭐 상시 순환 배치 뭐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뭐 우리 저 지상군의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괌 같은 데도 있고 예. 뭐 그런 얘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어떤 미국의 핵 전력이 네. 요 오키나와부터 해가지고 저 인도 태평양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한반도까지 상시에 음. 늘 왔다 갔다 이렇게 순환 근무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게 하겠다. 그런 것도 지금 있는 그거는 뭐 거예요? 확인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런데 이제 논의는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그게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조금 더 나가면 일부에서는 아직도 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 이제 아버지 부시 때 뺐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이제 그 냉전 구조가 허물어지면서 예. 대한민국에 있던 전술핵을 이제 미국이 뺐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의 없죠. 없어요. 우리 없어요. 땅에는 네.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예. 저렇게 핵을 하고 하니까 음.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야 된다. 이제 일부에 이런 논의가 있고, 근데 한국 그거는 땅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좀 선은 긋고 있는데 북한이 계속 저러면 아마 그 주장도 계속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최 기자 말씀하신 뭔가 이게 진짜 상시적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검토는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 현실화되려면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어떤 어감이 제가 좀 우려되는 어감이 잘못하면은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 이쪽으로 여전히 이제 윤석열 정부도 그게 정책 목표인데 그쪽으로는 사실상 안 가고 북한 핵 뭐 그냥 계속 저렇게 쏘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인정을 하는 방식. 이제 그게 우리도 굉장히 우리도 그냥 핵 전력을 가지자 뭐 이런 이판사판 같은 그런 이제 그게 느낌. 국제 정치학에서 이제 현실주의론이 있는데 예. 저는 현실주의론에서 본다면 예.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 이건 이제 개인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예. 사실은 다소 보수적인 전문가들도 이제 근데 그거를 정치인이나 예. 대통령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또 아니면은 그 현 정부의 뭐 외교안보 라인 쪽에서는 그거는 예. 입에 담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지. 예. 예. 그런데 방향은 지금 그런 쪽으로 가는 거로 보여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도 고민이고 걱정이고 무슨 말씀이냐면 예. 오바마 대통령 때와 박근혜 대통령 때 한미가 사실은 오바마 정부는 뭔가 좀 하고 싶었는데 예. 한국에서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냥 좀 지켜보자. 그리고 이제 미국, 북한이 그냥 대화로 나오기를 기다리자 해서 이른바 그 유명한 전략적 인내를 그렇죠. 채택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에 돌아가는 상황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뭐 뾰족한 대북 정책을 못 내면서 질질 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 안에서도 저거 오바마 때 전략적 인내 2.0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예.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정부가 바뀌면서 바이든, 윤석열 정부의 이게 그 전략적 인내 2.0 혹은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 사실은 이거는 그 전문가분들을 조금 만나고 뭐 조금 자료를 찾으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흥미로운 게 물론 이제 이번에 그 화성 17형을 쐈을 때는 미국도 굉장히 조금 반응이 세게 나오긴 했지만 그 이전에 사실 화성 17형 이번이 처음 쏜 게 아니거든요. 예. 계속 쐈었어요. 올해 들어서. 근데 그때마다 미국의 반응은 조금 뜨뜻미지근했어요. 사실은. 한국 정부가 굉장히 조금 세게 나갔었고 예. 그럼 미국은 왜 ICBM 그 이번에 특히 화성 17형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동부의 워싱턴, 뉴욕 예. 그리고 남부의 뭐 플로리다주
이게 다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정거를 갖고 있다는 평가인데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조금 걱정스러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죠. 그런데 크게 걱정하는 눈치가 아니에요. 네. 그 왜 그런가를 조금 찾아보면 저 정도 수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ICBM이면은 우리가 미사일 방어 체계로 격추할 수 있다. 라는 아직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미국 본토는 지킬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알래스카나 이런 네. 하와이도 포함해서 음. 뭐 북한이 저거 갖고는 공격을 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군사적인 예.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물론 구조적으로 중국이 1순위고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또 있긴 있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바이든 정부로서는, 그리고 이제까지의 그 북한과 협상과 대결 경험으로 볼 때 바이든 행정부도 저거 내 임기 안에 해결할 수 있을까? 아, 그러니까 일종의 스테이터스 코우라고 하죠. 예, 현상 유지. 현상 유지. 예, 더 이상 악화만 안 되게 좀 막았으면 하는 이런 눈치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물론 이제 핵실험을 했을 때도 과연 그렇게 할 건지 그거는 조금 더 봐야겠는데, 그리고 미국이 또 그런 입장이면 우리도 보면은 사실 한국이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를 우리가 단독으로 이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저렇게 조금 뜨뜻미지근한 입장이면 예. 사실은 별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가 않았어요.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담대한 계획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담대한 계획이 뭔지 내용의 일부도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 담대한 계획이란 용어를 보고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들 부시 때 보울드 어프로치라는 말을 예.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조금씩 흘렸어요. 예. 언론에. 예. 근데 다 보울드 어프로치나 담대한 계획이나 전제가 뭐냐면 북한이 먼저 움직이고 그렇죠. 북한이 먼저 양보해라.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약속하고 그걸 진전을 하면 예. 뭔가를 해주겠다거든요. 제재도 풀어주고 뭘 그렇죠. 해주겠다. 근데 이제 그 뭐 디테일한 거는 봐야겠지만, 근데 이제 과연 북한으로서는 지금 안 그러고 있는데, 그러기 싫어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렇죠. 조건을 먼저, 사실 조건절을 거는 거는 북한의 특징이에요. 뭐뭐 한다면 우린 뭐뭐 할 거다. 이게 그렇죠. 이제 북한의 네. 각종 담화라던가 언술의 특징인데,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와 미국이 이제 그런 언술을 쓰면서 그냥 나와라. 뭐 좀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화에 나서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네, 근데 조건 없이 대화하자. 아니, 일견 그럴 듯할 순 있지만, 네. 그런데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제재도 그렇고, 예. 만약에 뭔가 두 집안이 있어요. 근데 집안에 굉장히 두 집안이 막 싸워. 그래서 그 집안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하면서 조금 대화를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집안의 가장들끼리 바로 만나진 않죠, 그러면. 그렇지, 밑에 그렇지. 사람들이 뭔가, 야, 우리 저 아버지가 나가면 뭐 어떤 얘기 하실 것 같은데 니네 뭐 조카들끼리 줄 수 있어. 만나는 뭐 그런 게 있는 거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깝깝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 와중에 근데 한 가지 그나마 다행이랄까, 이게 이제 핵실험까지도 유지될까는 봐야 되는데, 화성 17형을 쏘고 나서 우리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의 반응이 한 가지 그나마 살짝 다행인 거는, 약간 조금 그 조절하려는, 그러니까 이게 톤 다운 하려는. 상황이 계속 예. 악화되는 거. 물론 이제 유엔으로 가져가겠다, 뭐 전략자산 전개하고 확장 억제하고 뭐 ED, SCG 빨리 하고 이러고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예. 그런 가운데도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그 24일에 엘리펀트 워크라고 해서 예. 이제 우리 전투기들을 그 뭐 중무장, 최대 무장을 해놓고 이륙은 시키는 건 아니고 예. 8줄에 쫙 늘어서게 하면서 그거를 이제 북한이 화성 17형을 쏘니까 이제 공군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재밌었던 게 그게 3월에도 있었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예, 3월에도 똑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F-35A를 28대를 쫙 늘어놨어요. F-35는 아시겠지만 스텔스 전투기.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F-15K. 약간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히려 잘 모르는 언론이나 대중한테는 똑같은 거 아니냐, 전혀 기종이 다른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예. 보이는데,
약간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예. 이거를 북한이 뭐 이런 거를 빌미로 해서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명분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잖아요. 오히려 낮췄네. F-35에서 이번에는. F-15로.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북한이 핵실험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예. 만약에 그런 거 할 때는 F-35를 띄울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는 뭐 무조건 압박하고 그리고 이제 전략자산 전개라던가 확장 억제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어요. 다만 아. 이제까지 했던 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거 뭐 전폭기 띄우고 핵잠수함 들어올 수 있고 뭐 조금 더 상황이 나빠지면 뭐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던가 예. 핵 항모 전단을 보낼 수 있다던가 예. 뭐 요거는 그냥 그림은 그릴 수 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당장이라던가 어디라던가 그리고 어떤 전단이라던가 이런 건 아직 얘기는 안 나와요. 그 제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안보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고 뭐 영국 BBC나 이런 데서는 뭐 핵무기를 20개 가졌다 뭐 이렇게 써놓고 그랬더라고요. 예? 뭐 더 많을 거예요, 예. 사실은. 예.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전 세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도 전술핵을 가지든 무슨 상시 순환 배치를 하든 미국의 핵 우산 속에서 확실히 있고 미국이 여기에다가 핵무기를 갖다 놓는 게 우리 안보에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왜 우려스럽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우리가 북한에게 예. 이런 말을 하죠. 예. 핵으로는 먹고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나와. 핵 버리고 나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 우리가 만약에 자체 핵무장을 한다던가 예. 특히 뭐 이제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그러죠. 아유 우리도 핵 가지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 NPT 체제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예. 북한이 제재를 받는 가장 큰 명분은 NPT 체제에서 탈퇴해버렸지. 나가버렸죠. 예, 나가버렸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핵무장의 길로 갔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안보를 명분으로 해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 할 거야라고 하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네. 수출로 먹고 사는 당장 이제 중국이나 이쪽이 그렇죠. 뭐 난리 나겠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 약간 또 다른 얘기. 그거는 예. 이제 동북아에서의 핵 도미노. 그러네요. 아니 대한민국이 예. 갖는다. 일본이 일본. 발끈할 거죠. 예. 그다음에 대만이 또 가만히 있겠냐. 아 우리도 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요건 이제 정치적 측면인 거고 그래서 미국이 상시 순환 배치나 이런 거를 쉽게 약속을 안 해주는 못하죠. 거군요. 네, 네. 물론 이런 건 또 있어요. 그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예. 미국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살짝 반기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 어떤 걸 반긴다? 미국의 최대 관심은 북한이 아니거든요. 중국이지. 중국이죠. 중국이지. 중국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EDSCG라던가 확장 억제라던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보고서 이렇게 눈이 동그래졌는데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 군사 및 훈련을 규모를 확대하는데 합의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한반도면 한반도지 예. 왜 한반도와 그 주변일까? 그니까. 예, 요런 부분이 요거는 사실은 예. 뭐 올해 내년 뭐 이렇게 당장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뭐 지금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분명히 다르게 한미일 동맹까지는 아니어도 예.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 안보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건 이게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미일의 어떤 긴밀한 안보 협력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만 미국과 일본은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생각 안 해.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만약에 중국이랑 싸울 때 그 단어들 지금 지적하신 주변국들이랄지 주변 영해랄지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글로벌 컴프리헨시브 스트래티직 그렇죠. 이 세 단어 그러니까 전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포괄적으로 전략적으로 세 나라가 동맹을 강화해서 뭔가를 도모를 한다라고 하면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뭐가 일어나면 우리도 그러면 뭘 해야 돼?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엄청난 구도인데 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제가 질문 일이에요. 하나 잠깐 드릴게요. 예. 그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예. 뭐 몇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우리 최 기자는 어떤 장면이 가장 눈에 띄셨어요? 물론 이제 삼전에 간 게 뭐 예. 가장 눈에 띈 건 일반적일 거고 예. 저는 그것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DMZ를 안 갔습니다.
DMZ 안 갔어. 안 갔죠. 예.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오산에 있는 공작사 산하에 항공우주사령부를 갔어요. 그랬네요. 네. 그런데 이게 왜 저는 눈에 띄었냐? 물론 야, 이게 바이든 다르구나. 대통령이 역시. 이제 부통령으로 있을 때 DMZ는 이미 가봤다. 뭐 그것도 말은 돼요.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고. DM 예. 설명, 변명이 아니라 설명. 설명.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DMZ는 상징성이 뭐냐? 남과 북의 대치입니다. 그치. 예? 예.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제까지는 다 DMZ를 갔어요. 예. 왜냐하면 한미 동맹, 한미 방어 조약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 상징성이 DMZ고. 예. 그런데 이번에 거기를 안 가고 그 대신에 공작사 산하의 항공우주사령부를 갔다. 이게 지도를 한번 놓고 보세요. 네. 오산이 어떤 지역인지. 그 다음에 그 항공우주사령부의 성격이 물론 북한과의 어떤 그런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게 제1차적 목표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중국을 겨냥하는 칼끝이에요. 오산과 평택기지가. 바로 황해 이쪽 서해. 서해에 네, 네. 붙어 있군요. 그렇죠. 지도를 보면 딱 보입니다. 중국과 얼마나 가까운 곳인지. 예. 근데 저는 이게 뭐 그냥 혼자만의 해석일 수는 있는데 삼전에 간 것도 중국을 의식한 거고 그다음에 오산에 그 항공우주사령부를 간 것도 사실은 물론 북한도 있죠. 북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의 미국의 관심은 북한보다는 중국이다라는 거를 속내가.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어디를 갔냐를 보면 조금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사실은 그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는 그쪽에 관해서 중국에 관해서 말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저해하고 예. 중국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들이랄지 비서관들은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 뭐 그분들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금 네. 모여 있는 건데. 아니 근데 이제 그거를 자꾸 예. 대외적으로 예. 고위 관계자들, 정부 라인,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분들이 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지. 하면 안 우리는 되고. 뭐 언론이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해석은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리고 굳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라인의 관계자들이 얘기 안 해도 중국도 알죠, 그거는. 그쵸. 예, 근데 다만 예. 중국도 이제 골치 아픈 게 이거죠. 사드 때 격하게 화가 잔뜩 나가지고 대한민국 사드를 때렸잖아요. 그랬죠. 엄청 세게. 예. 근데 때리고 보니까 그 후과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기들도 별로 안 좋지. 네. 예. 그러니까 특히 대한민국 여론이 예. 엄청 안 좋죠. 그렇죠. 저도 이제 20대 중반에 아들이 있는데 얘기가 안 됩니다. 중국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면 국민 감정이 생겨나 버렸죠. 엄청 안 좋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여론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너무 티나게 예. 그 경제 보복을 하거나 괴롭히면 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어우 하면서 자꾸 때려. 예. 그러면 최 기자가 예. 저한테 오겠어요? 안 가죠. 다른 데 가죠. 더 센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렇지. 제가 나 자꾸 때려 하면서 예. 나 좀 보살펴줘 도와줘 이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마음에는 안 드는데 예. 너무 대놓고서 한국을 괴롭히면 공격을 보복을 하면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미국에게 기우는 게 눈에 빤히 보이는데 예. 오히려 명분을 더 주는 거죠. 달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균형점을 찾으려고 할 텐데 근데 예. 이제 한 가지 작년에 우리 요소수라는 있었죠. 난생 예. 처음으로 들어본 그런 그게 용어를 그렇게 알았어요. 중요한지는 몰랐죠. 그렇죠. 또 우리가. 근데 그거를 겪으면서 보니까 예. 중국한테 의존하는 게 진짜 많네. 그렇죠. 그래서 뭐 산자부에서 이렇게 쭉 뭐 한 1000개 이상 된다고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중국이 당장은 아닐 거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대한민국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미국으로 기우는 게 분명해졌는데 알았어 네 입장 이해하니까 뭐 그런데 그래도 우리랑 잘 지내자 이런 이야기보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텐데 그렇겠죠. 한 대 때리기는 이제는 부담스럽고 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뭐 요소수도 겪어봤고 대한민국이 우리 중국한테 의존하는 게 많구나. 요거를 좀 지렛대 삼아서 슬슬 괴롭힐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근데,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
지금 미중 대결 구도는 굉장히 첨예화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 IPEF에도 이제 동남아, 그 아세안 국가연합,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일부 국가 상당수가 들어가긴 했는데 예. 그 이전에 좀 쭈삣쭈삣했거든요. 유럽에서도 지금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미국에게 지금 기우질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미국은 굉장히 마음 먹고 지금 작심하고 예. 중국을 꿀리려고 포위망을 만들어서 상당수 국가들은 들어갔지만 적지 않은 국가들은 여전히 두 나라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대놓고서 미국에게 기우는 모습을 보였을 때 중국이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한국과의 어떤 그 반도체라든가 경제라는 특정 분야에서 협력도 협력이지만 공급망도 있지만 예. 그런데 다른 국가들한테 한국을 중국이 아무 손도 안 대면 미국에 기울어도 되는구나. 신호를 주는 거군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냥 없었던 듯이 못 넘어갈 건데 그렇다고 해서 사드 때처럼 대놓고서 막 경제 보복을 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라서 그런데 하여간 어느 시점에는 차근차근 뭔가 작심하고 조금씩 우리를 좀 괴롭히는 이런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외교 안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만약에 이제 중국이 어떤 그 비관세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지난번처럼 시행을 한다면 있어 보이죠. 지금까지는 아직은 선은 안 넘었죠. 우리가 IPEF 가입한다. 네. IPEF 내용도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선이 있을 것 같거든요. 중국이 생각하는 야 저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도저히 묵가가 안 되겠어. 우리가 반도체를 대량으로 수입해서 그거 가지고 완제품으로 팔아먹고 우리도 살지만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들도 한번 당해야 너희들 정신 차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선이 뭔지를 이제 우리 정부도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고 우리 언론에서도 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일단 IPEF가 예. 구체화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사실 미중이 그 대결 구도는 첨예화하고 고도화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예. 또 전쟁을 벌이기는 어렵죠. 미중 간에? 예, 예를 들어서 대만을 뭐 매개로 해서라든가 그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요. 그러면은 두 나라가 전면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영역은 결국은 경제일 거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른바 반도체 같은 공급망일 텐데 근데 이제 미국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분명히 보이잖아요. 예. 중국은 이 반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일 때 중국은 가능한 배제를 하고 한국의 어떤 제조 능력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설계 능력 뭐 이런 거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이 공급망에다가 한국을 자꾸 넣고 싶어 하는 거고 예.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우리 들어갈게 라고 문재인 정부가 잠깐 조심스럽게 지금 움직였다면 우리 들어갈게 라고 신호를 줬다고 보이고 예. 그러면서 IPEF가 구체화되면서 한국이 들어가는 게 정말 명명백백하다라면 예. 중국이 그때는 조금 압박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 한번 보자면 IPEF라는 게 그 중국이 2001년에 WTO를 가입을 했는데 WTO 가입했을 때 다 성원을 했어요. 미국도 한국도 자유무역 체제에 들어오면 서로 간에 공동 번영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중국 입장에서만 지금 보는 겁니다. 중국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래서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수출 흑자를 했어. 근데 미국 사람들 관점은 저 사람들은 부당하게, 불공정하게 무역을 해서 그렇게 부당하게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자리까지 뺏었어. 미국의 일자리까지 뺏었어.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그래 그러면 우리의 일자리도 지키고 그리고 중국의 바로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역을 세계 무역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게 블락화된 무역이야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미 다 지금 묶여 있어요. 공급망이. 서로 한 3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속도를 빨리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마치 우리가
그 체조 배울 때 발짓기가 안 되는데 발짓기를 억지로 시키면 사람 아파 죽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척추 나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래도 해야 된다. 근데 라는 미국은 입장이죠. 지금 이렇게 지금 하면서 발짓기를 하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국제 정치 이론 중에 사실 예. 저는 정치 이론 뭐 이런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예. 않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고 예. 이른바 세계화, 뭐 그랬죠. 글로벌 예. 뭐 이런 거를 내세웠던 이유는 국제 정치 이론으로 보자면 민주주의 평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랬죠. 네, 예. 민주주의화된 나라들끼리는 전쟁 같은 거 안 하고 그렇죠.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 서로 번영을 지향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 그게 미국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그 지금도 일부 있고 유행하는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 예. 미국을 이제 끌어들였던 중국을 중국을. 끌어들였던 건데 착각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예. 중국 사람들이 저는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이제 평양에 몇 번 취재 갔던 경험으로 볼 때 예. 우리 북한 주민들이 네. 달러 맛을 알면 네. 북한이 상당히 좀 남북 관계 개방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민주화가 그게 되지 않을까. 착각이었다는 게 지금 뭐 드러나는 것처럼 예. 그 중국을 끌어들여서 그런 식으로 하면 중국 인민이죠. 피플, 차이니스 피플들이 그 돈 맛도 알고 그렇지. 그러면서 내 정치 권리를 요구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과 조금 정치 개혁도 요구하면서 자유민주가 꼽힐 줄 알았지. 바뀔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이제 착각이었던 거로 드러나고 예.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뭐 2008년 뭐 그 미국이 경제 위기 예. 세게 겪었고 그리고 뭐 지금 아프간에서도 상황이 안 좋아서 결국은 뭐 쫓겨나다시피 이제 철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은 굉장히 커졌어요, 덩치가. 그니까요. 그게 보니까 과거에 일본을 꿀리던 이른바 뭐 플라자 합의 그런 방식으로는 중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커져버린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공화당은 물론이고 미국의 민주당, 여당이죠. 이쪽에서도 이제는 중국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 평화론 이런 건 다 환상이야. 예. 현실주의 이론으로 이제 중국을 공격해야 돼. 그런데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요. 다만 그 경제에서의 첨단,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거는 중국이 굉장히 아파하겠구나. 왜냐하면 반도체 쪽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여지가 충분하니까 예. 중국의 반도체 능력은 굉장히 협소하고 작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갖고서 흔들면서 하면 중국을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고 예. 거기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그 능력이 상당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 너도 들어와. 근데 이제 이전에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저거 좀 조심하긴 해야 돼 하면서 예. 약간 쭈삣쭈삣. 그랬죠. 그게 이제 그러다가 작년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에선 상당히 미국적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지금 여권에 있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놀라면서 예. 환영을 했었던 거고 예.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뭐 이제 굉장히 많이 기운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결국은 그 국제 정치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지구촌이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속도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씩 브레이크를 걸는다든가 우리의 이익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뭐 내용을 관철시킨다든가 그럴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그게 최우선일 거는 같은데요. 정부 특히 이제 외교안보 라인에 계신 분들 예. 면면과 성향을 보면 그런 생각은 조금 이제 접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까? 중국의 모습이 같이 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이제 판단도 조금 어느 정도 내린 게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척지겠다는 뜻은 아닌데 예. 이제는 뭔가 우리가 정리를 해서 미국 편에 설지 중국 편에 설지 뭐 과거 정부처럼 이제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예. 요거보다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핵 문제가 오래 갈 거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사실은 경제적인
그 성과, 예. 경제적인 성장, 예. 발전 이게 더 중요한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은 그렇게 보면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될 더 많이 협력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이제 그 어느 정부 누가 대통령이 되시느냐에 따라서 뭐 분명히 판단하면 그렇죠. 돼요. 그런데 살짝 걱정은 예. 아까 그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 중에 하나가 The buck stops here. 예. 뭐 명패 트루먼 대통령의 트루먼 뭐 대통령 명패를 때. 예. 줬다라고 하는데 예. 약간 조금 속으로 예. 진짜로? 저걸 왜 줬지? 아니 진짜예요? 예. 이런 걸 묻고 싶어. 왜냐? 예. 우리가 사드 보복 당할 때 예. 미국은 몬산 바라봤고. 난 모르겠는데 이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호주가 중국 보복 받고 있어요. 하고 있죠. 네, 당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호주에 대해서도 지금 오커스도 같이 하고 있고 파이브 아이즈도 같이 하고 있는 백인들의 그 와스프 계열의 백인들의 그런 그렇지. 그 국제 정치 체제잖아요. 결국은 또 호주가 영미 그러고 계열이니까. 있는데도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러고 있거든요. 자, 무슨 말씀이냐? 중국이 이런저런 수단을 동원해서 한국을 조금씩 괴롭히고 예. 그 수위가 계속 올라갈 때 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미국에게 야 좀 도와줘. 뭐 이런 신호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럴 예. 때 The buck stops here 이렇게 한 것처럼 알았어. 내가 가서 해줄게. 라고 과연 할까? 라는 이제 궁금증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핵 문제, 미사일을 포함해서 여기 이거를 오히려 그 미국과의 관계 속에 지렛대 레버리지로 활용하려 할 유혹을 강하게 느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그 지금 뭐 유엔 안보리 갖고 간다. 지금 이달이 미국이 안보리 의장 국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뭐 가능한 빨리 그 트리거 조항을 발동을 해가지고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올리겠다라고 한다는데 추가 대북 제재. 예, 중국이 지금 저 한국이 저러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예. 굳이 미국을 내가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물론 이제 단선적으로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이번만이 아니고 상당 기간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움직일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제 그 이번에 핵실험 화성 17형 쏘기 전날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뭐 그 북한, 중국, 러시아가 다 모여가지고 아니면 텔레그램 뭐 이런 걸 다 주고받고 야 24일에는 중국, 러시아 니네가 카디에서 들어가고 우리는 다음날 화성 17형 쏠게. 이건 아니었겠지만 아니었겠죠. 그런데 예. 중국과 러시아가 전폭기를 동원해서 카디스를 들어온 거를 북한이 캐치를 한 거죠. 방공 10호 지금이 굉장히 적기다. 예.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한미일이 만약에 동맹화되고 그런 진영화되면 북중로도 당연히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게 이제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점점 가시화되고 본격화될 여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런 가운데 중국이 과연 북한 핵 문제?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계속 끌고 갈수록 미국 군사력이 한반도에 투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이 내키진 않아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한다고 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그 이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국에 대한 압박을 늦추고 IPF 같은 쿼드 같은 예. 이런 거를 완화를 할까? 이걸 저울질을 하겠죠.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비롯한 그다음 미군이 투사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뭐 그 미국의 압박, 압력에 맞서는 거 어느 게 더 우리의 중국의 국익에 좋을까? 이거를 이제 저울질을 하면서 판단을 할 텐데 저는 사실 그 중국이 쉽게 선선히 과거처럼 화성 15형 쐈을 때처럼 협력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요. 참 걱정인 게 지금 뭐 방향은 다 이렇게 가고 있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가는 지금 이 시기 5월 이 시기에 가는 이유가 중국에게 강하게 가는 이유가 11월 중간선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만 충분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야 6개월만 좀 늦추면 또 미국의 정치 구도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 난리인 상황에서 미국 아시겠지만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야 중국의 트럼프 때 매겼던 그 관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별로 쓸모없는 것도 있는데 유효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상징적으로라도 쓱 낮춰주든지 없어지든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을 그럴 그게 여지도 이제 있겠죠. 반도체랑 그런 네. 고부가치 산업이랄지 기술 집약적 산업 요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화장지나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 민심을 달래고 미국 유권자 민심 달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챙길 거는 챙기고 중간 선거도 이기고 뭐 이런 이 논의가 분명히 되고 있단 말이죠. 그쪽에서도. 그럼 걱정이 되는 거는 미국은 중간에 안 될 것 같으면 뭐 중간 선거 전이든 후든 간에 중국이랑 은근히 또 뒤에서 손을 잡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미국의 지금 현재 판단만을 믿고 미국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가 버리거나 더 큰 제스처를 보이면 중국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헛스윙이 되거나 또는 바보 같은 이제 외교 정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 덩샤오핑이 이제 말한 흑묘백묘론, 예. 저는 그거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예. 사실은 뭐 우리 뭐 보수 정부냐, 뭐 진보 정부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그리고 이제 그게 소극적이고 불안한 평화가 아니라 아주 그 정말 뭐 우리가 전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평화 체제를 그 만드는 정부라면 저는 뭐 보수 정부도 노태우 정부가 그 역할을 보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 흑묘백묘처럼 어느 정부건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부는 핵 문제에 관해서 그 어느 정도 이미 특히 이제 외교 안보 라인에 있는 분들은 좀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태호 다시 수석이랄지. 정리를 해서 예. 조금 말씀드리면 예. 핵 문제는 윤 대통령 5년 그리고 이후에라도 혹시 이제 보수 정부가 이어진다고 해도 10년 뭐 이 기간 안에 핵 문제 풀기 어렵다 사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지금. 네, 왜냐하면 북한이 명확하게 지금 자기 노선을 지금 갖고 자기네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보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핵물질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ICBM을 비롯한 전술 유도탄까지 거기에다가 그거를 이제 경량화 소형화해서 우리를 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걸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예. 가만히 보니까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대화 협력 사실 지금 보수 정부는 좀 그런 체질이 아닌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보면 그거는 그냥 관리하고 다만 안보 문제는 중요하니까 미국과의 확장 억제 이거는 제도화를 해서 이번에 보면 그 공동 성명에 핵이 들어갔다고 해서 굉장히 좀 평가를 하는데 예. 질문제도 그걸 주셨던데 예. 그거 왜 이전에는 없었냐? 굳이 넣을 필요 없었던 거거든요. 당연한 거라. 아. 이거를 뭐 굳이 문자로 핵 예. 이거를 안 넣어도 이런 상황이 터지면 미국에서 올 전략 자산은 그냥 분명해요. 명확하거든요. 예. 그게 핵으로 공격하는 그런 자산들이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거였는데 이제 그만큼 우리 국민들을 안보 불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다독이는 측면이 있는 거고 북한에 또 명확한 신호를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을 억누르고 또 우리는 군비를 더 강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그거는 관리적으로 가고 그렇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미국과 분명히 보조를 맞춰야 우리 경제가 더 잘 갈 수 있다. 이런 그림을 그린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우리 최 기자랑 약간은 견해가 다른 부분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지금 심지어는 민주당도 그렇고 예.
중국과 뭔가 그러니까 옛날 그 키신저 가고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중국과 지금 뭔가 극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기는 좀 쉬워 보이진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미국 국내 정서가 아주 안 좋아서. 안 좋죠. 예. 오히려 그냥 미국은 미국의 길을 가고 음. 중국은 중국의 길을 가면서 그런데 중국의 경제는 계속 커질 거예요. 예. 그래서 2000한 뭐 전문가들의 예측을 보니까 2030년대 한 중반 정도가 되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가 엇비슷해질 거다. 예. 그리고 그때부터 한 10년, 20년 정도는 또 그냥 각축을 벌일 거다. 어느 한쪽이 확실한 우위에 못 서고. 그렇죠.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거고. 예.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은 계속 군사력을 키울 텐데 미국도 이제 뜨거라 해가지고 지금 뭐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새로 만들고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예. 그런 와중에 또 걱정스러운 건 우리도 군사적으로는 그 북한만이 아니라 미중 특히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뭐 일본과 뭐 우리가 싸우지는 않겠지만 일본도 사실은 군사력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때문만이 아니라도 군사력은 또 키워야 되는 이런 압박은 또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모든 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조금 안타깝게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요 며칠 사이에 지금 나오는 언수를 보면 사실은 예. 이제 그 윤 대통령이 CNN과 인터뷰도 하셨고 예. 조금 아쉬운 게 이른바 오디언스라고 하잖아요. 예. 정치 대통령으로서 메시지를 누구한테 누구에게? 주느냐, 예. 청자가 누구냐 이건데 CNN 인터뷰를 봤을 때 굉장히 아쉬웠던 게 저거는 그 청자가 국내구나. 일반 우리 국민들이구나. 아니,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북한과 지지고 볶고, 뭐 비교적 굴러갈 때도 있었고, 싸울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이제까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까지 경험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저런 화법 언술이면, 저거는 북한과 당분간 상당 기간 별로 대화할 뜻이 없다라는 메시지로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요. 바이든도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지금 국내 정치적 상황, 그게 오히려 네. 나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헨리 키신저 박사가 이야기했듯이 중국이랑은 완전히 척지는 게 지금 미국 국익에는 안 좋다. 근데 이제 키신저 네. 박사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네. 보니까 미국 안에서 네. 별로 그게 먹히는 분위기가 호응하는 아니에요. 분위기는 아니다. 네. 그 옛날 생각이고 오히려 지금 비판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노가 붙어버리면 북한은 오히려 포지셔닝이 아주 편안하게 되는. 그렇죠. 아까 지금 네. 말씀하신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뭐 이른바 그 주식 뭐 이런 데서 말하는 그 변동성 뭐 좀 불확실성 없어져 이런 게 버리죠. 없어지고 명확해지는 거죠. 예,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편안해지고 우리는 얻을 게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 속도나 시간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다변화를 시키려면 제가 왜 자꾸 속도나 시간을 말씀을 드리냐면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신남방 정책을 다 똑같이 구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IMF도 미국을 위해서 새로운 보고서가 나온 게 결국은 다변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없애려고 하기도 그거고 결국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동남아시아 이쪽의 자원, 그 다음에 마켓, 시장 이쪽인데 우리는 그중에서 가장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수출 의존도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거지. 네, 이제 10년 이런 정도. 생각을 예. 이제는 좀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새 돼? 정부에 적응하시려면. 아니 근데 그 시간을 안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손해가 상당할 텐데 시간을 못 번다면. 그러니까 저는 경제 예. 쪽은 잘 몰라서 예. 제가 뭐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궁금증이 뭐가 있냐면 자 미국이 구사하는 그런 IPEF로 대변되는 예. 그런 그 경제 전략 예. 여기에 우리가 편승이죠 이거는 예, 편승하죠. 하는 건데 그로 인해서 혜택을 입는 우리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뭐 당장 있어요. 떠오르는 게 이제 삼전이니 하이닉스니 뭐 있잖아요.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혜택 아니에요? 받지 못해요. 근데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수출하는 반도체 물량의 50%, 그렇죠. 60% 정도가 중국에 중국으로 가잖아요. 가죠. 예. 중국이 중간재를 수입을 해서 반도체를 포함한 중간재를 수입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완제품을 하는 이 지금 공급망 사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지점인데 예.
그 수혜를 입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 예.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 예. 그리고 적당히 타격을 입는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 사드 보복된 명동으로 상징되는 자영업자들 그렇죠. 피해가 컸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피해가 있을 텐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러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게요, 이런 게 있어요. 조금 보수적인 전문가들 이렇게 만나서 말씀들 들어보면 예. 아니 왜 그렇게 중국을 의식하냐라는 말씀이 공통으로 나와요. 아니 중국이 그 과거처럼 우리 대놓고 못해. 그리고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반도체 소재와 관련해서 배터리 소재와 관련해서 5대한 광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광물, 니켈 같은 것도 그렇고 알루미늄 같은 것도 그렇고 80~90%를 의존합니다. 그렇죠. 히토리움가도 있고. 예. 그리고 그걸 미국도 있긴 있는데요.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그런 광물을 생산해 내려면 말이죠. 주변 마을이 들썩들썩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뭐 폭탄이 지나가는 것처럼 소음이 일어나고 그걸 계속 채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음, 분진, 환경오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광물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민원 때문에 채굴을 제대로 못해요.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허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들이 가서 채굴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지금 동남아시아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는 광물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채굴을 하고 중국처럼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려면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국은 그 시간 안에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공격해버리면 방법이 있냐? 그러면 미국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더 예. 벅 스탑스 히어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공격이 들어오자면 저는 방법이 없을 텐데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 당국자들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예. 그분들 설명은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전처럼 뭐 쉽게는 대놓고 못한다.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 말씀도 건데 맞습니다. 그 근데 말씀도 그렇게 지나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인 거고,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그 윤 대통령 대통령 취임사를 예. 읽다가 굉장히 좀 놀랐어요. 예. 자유라는 단어가 35번. 그렇죠. 예. 35번. 그 세보다가 굉장히 놀랐는데, 근데 이분이 보니까 60년생이시잖아요. 예. 근데 최 기자나 저는 예. 이제 또리 장군 세대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보다도 더 앞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혹은 예. 반공 이런 세대란 말이에요. 예. 이분 대통령에게는 그게 좀 아마 강하게 지금 어쩌면 정치, 사회, 경제적 DNA로 그게 들어가 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주변에 참모들도 보면은 이제 외교안보 라인에 이쪽 분들 보면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대부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세상에서 미국이 가장 센 나라, 지금도 센 나라죠. 그렇죠.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요 부분이 조금 이제 걱정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나올 때 그 언술의 대상이 북한이 되지 않고 예. 국내로 자꾸 향하는 것 같아서 뭐 제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언급할 분야 영역은 아닌데 혹시라도 이게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포퓰리즘 쪽으로 이런 흐르는 게 게 조금 아니냐.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살짝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역시 뭐 또 김정한 북한 전문 기자 모시고 들으니까 1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얘기했다가 저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디 누구 뭐 공영방송 기자가 양심에 근거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혼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KBS 김정한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